멕시코를 강타한 지진들은 모두 9월에 발생. 그러자 멕시코에서는 이른바 9월의 지진 저주설이 돌았던 겁니다. 우연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도 공교롭게 반복해서 나타나는 숫자 9. 이번 특종, 여름 특집, 벗어날 수 없는 저주의 굴레 19입니다. 여름 특집 벗어날 수 없는 저주의 굴레 19, 13위 공개합니다. 폐쇄된 정신병원에서 들리는 모모. 1848년 영국 웨일스 덴비에 세워진 노스 웨일스 정신병원에 얽힌 흉흉한 소문. 여긴 마녀의 저주가 깃들어서 수천 명의 유령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이 흉흉한 소문은 1995년 병원이 폐쇄된 이후부터 시작됐는데요. 이곳을 방문한 사람들은 아무도 없는 병원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마치 누군가 나를 따라오는 것 같았다고요. 공통적으로 아무도 없는 병원에서 발소리가 들린다고 밝혔고요. 때로는 웃음소리와 비명소리가 들린다는데요. 아유. 뿐만 아니라 마치 무슨 저주에라도 걸린 듯 원인을 알 수 없는 의문의 화재 사건도 발생. 이에 2008년 TV쇼 모스트 헌티드에서 유령의 실체를 파헤치기 위해 유령 조사관들이 직접 노스웨일스 병원을 방문했는데요. 정말 소름 돋게도 공통적으로 복도를 걸어가는 귀신을 발견. 또한 이 병원에 수천 명의 유령이 살고 있고 그 이유는 마녀의 저주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야, 방문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비슷한 소리를 듣고 또 유령 조사관들조차 유령이 산다고 주장하니까 진짠가 보다 싶어요. 근데 만약에 있다면 뭐 때문에 마녀의 저주에 걸린 거냐는 거죠. 1484년부터 1750년 사이 서유럽에서는 수많은 여성들이 마녀로 몰려 사형을 당했는데요. 노스웨일스 지역에서도 5명의 여성이 마녀로 몰려 유죄 판결을 받고 사형, 억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노스웨일스 정신병원이 문을 닫은 진짜 이유도 많은 환자들이 죽어서라는 괴담까지 전해진다고 하는데요. 결국 마을에서는 마녀의 저주를 풀고 유령을 쫓기 위해 7일 동안 엑소시즘까지 진행했다고 합니다. 진짜 뭔가 있었던 거네, 저 정도는. 그러네. 여름 특집 벗어날 수 없는 저주의 굴레 19, 11위를 공개합니다. 모모할 수 없다, 모나코 왕가의 저주. 2021년 모나코, 현재 언론의 보도. 모나코 알베르 대공, 샬린 대공비와 별거. 모나코 왕가의 불화설이 대두된 겁니다. 자, 그런데 보도를 접한 모나코 국민들은요. 아니 이게 대체 몇 번째야? 아니 결국 또 저주를 피해가지 못했네. 모나코 왕가가 무려 700년간 내려온 저주에 또다시 희생됐다고 믿었습니다. 사람들은 진지하게 저주를 믿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대공 부부의 불화설이 왜 저주예요?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요. 그리말디 가문의 레니에 1세가 모나코를 점령했을 때 저 여자는 마녀다. 당장 화형시켜라. 라고 명했습니다. 그러자 그 마녀는 복수를 결심합니다. 크리말디 가문은 결코 결혼 생활에서 행복하지 못할 것이다. 레니에 1세와 그 후손들을 저주! 그렇게 현재 모나코를 통치하는 그리말디 가문, 모나코 왕가의 저주가 깃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와, 그냥 옛날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가 전해주는 구전대화 내용 아니에요? 동화 내용? 700년 전에 결혼 생활에 대한 저주를 했다는 것도 되게 놀랍다. 그렇죠. 아 근데 그게 기록이 남아 있습니까? 마녀나 저주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요, 마녀의 저주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을 만큼 모나코 왕가에는 유독 정말 이상하리 많지 비극이 끊기질 않았습니다. 자, 우선 미국의 영화배우 그레이스 켈리와 세계의 결혼식을 올린 모나코의 레니에 3세 대공. 외국인과 결혼하면 안 된다라는 선조의 유언을 어겼기 때문에 저주가 본격적으로 실현됐다고 하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레니의 3세 대공 부부는 결혼 생활 동안 실제로 수차례 유산과 끊임없는 불화설로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고 1982년 그레이스 켈리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며 결혼 생활은 비극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대를 이어 내려온 저주. 레니의 3세 대공의 자녀들도 저주에 희생됐습니다. 장녀인 카롤린 공주는
프랑스 남성과 결혼했지만 남편의 불륜으로 2년 만에 이혼. 두 번째 남편은 결혼 6년 만에 모터보트 사고로 사망. 1999년에 결혼한 세 번째 남편은 폭행 사건으로 법정에 서는 등 구설수가 끊이지 않았는데요. 그리고 경호원과 결혼했던 차녀 스테파니 공주는 남편의 불륜 사진이 만천하에 공개되며 1년 만에 이혼. 두 번째 남편인 고개사와도 결혼 1년 만에 이혼했습니다. 뭐 아버지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 대를 이어서 이렇게 결혼 생활이 순탄치 않은 그러니까 불행한 이제 일들이 많았으니까 야 이거 진짜 저주 때문인가 생각이 들 법도 해요 정말. 아유, 그냥 마녀가 행복한 결혼하지 못할 거라고 저주를 했다고 하고 그 오랜 저주가 진짜 깊게 서려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모나코 왕가에 대를 걸쳐 내려오는 불행을 부르는 저주. 모나코 왕가에 드리운 비극. 그것은 정녕 마녀의 저주인 것일까요? 여름 특집 벗어날 수 없는 저주의 굴레 19 9위를 공개하겠습니다. 절대 그 의자에 앉지 마시오. 미국 플로리다주 헬렌 호수 카사다가 공동묘지. 인근 주민들에겐 아주 유명한 금기 사항이 있다는데요. 너 혹시라도 그 묘지에 가면 절대 그 의자에 앉아서는 안 돼. 절대로 앉아서는 안 되는 저주받은 의자. 아니 의자는 뭐 앉으라고 만든 건데 왜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그 공동묘지 인근의 카사다가 마을은 신령의 힘이 깃든 자, 이른바 강신술의 선구자로 불렸던 조지 콜비가 설립한 곳인데요. 전국의 신명술사, 영매 등 영험한 사람들이 몰려와 살게 되면서 세계의 신령 수도로도 불리는 곳인데요. 소문에 의하면 죽은 자와 소통한다는 주민들. 그래서일까요? 마을에서는 왠지 모르게 으스스하고 음산한 기운이 가득 풍긴다고 합니다. 뭐 약간 과장은 뭐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게 뭔가 느낌이 으스스합니다 이게 이런 게. 저주받은 의자도 뭔가 사연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카사다가 마을 인근에서도 가장 오싹한 장소로 손꼽히는 공동묘지. 그곳에 떡하니 자리죠. 사람들 공포에 떨게 하는 이 의자. 바로 이 크고 빨간 벽돌 의자가 악마의 저주가 깃든 일명 악마의 의자라고 합니다. 자, 전설에 따르면요. 자정 이후에 이 의자에 앉으면 무시무시한 악마가 모습을 드러내서요. 감히 내 의자에 겁도 없이 앉아? 죽을 때까지 널 괴롭힐 거야. 야, 이 내용은 무섭다. 또한 마찬가지로 어두운 밤에 개봉하지 않은 맥주 캔을 이 악마의 의자 위에 두고요. 다음날 아침에 돌아와서 보면 뭐야? 속이 텅 비어 있잖아? 정말 미스터리하게도 개봉하지 않았던 맥주 캔의 속이 텅텅 비어 있다고 하는데요. 어머나. 개봉 안 한 채로 먹는구나. 언뜻 미신이나 괴담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호기심에 저 의자에 앉아봤는데 아니 그날 이후로 몇 주 동안 몸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 악마의 저주를 받았던 게 분명하다니까요. 의자를 철거하려던 마을 사람이 화를 당하는 걸 보니까 저주가 사실인 것 같아요. 이렇게 정말 악마의 저주가 존재하는 것만 같다는 경험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맥주캔 얘기는 너무 디테일하고 상세하네요. 개봉하지 않았는데 비어 있다는 게 그렇죠. 개봉이 돼 있는데 비어 있다. 그러면 뭐 지나가는 누군가 먹었나 보다 할 수 있는데 개봉이 안 돼 있는데 비어 있는 거는 그건 너무 신기하잖아요. 악마의 저주가 깃들었다는 악마의 의자. 이 전설의 진실 여부는 알 수 없지만요. 지금도 몇몇 사람들은 이 저주를 확인하고 싶은 호기심에 해당 묘지를 찾고 있는데요. 하지만 저주가 실현되는 걸 막으려던 걸까요? 현재 해당 공동묘지에 밤에 출입하는 건 불법. 불법이야? 그렇습니다. 낮에만 출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와. 어둠이 내려앉은 자정. 공동묘지에 자리한 악마의 의자 위에는 과연 누가 앉아있을까요? 여름 특집 벗어날 수 없는 저주의 굴레 19 8위를 공개합니다. 이루지 못한 모모의 저주. 2020년 10월 호주 퀸즐랜드. 37세 남성 셰넌 호프만이 계곡에서 수영을 하다가 익사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일부 사람들은요. 그 남자도 저주를 받아 죽은 게 분명해.
남자는 거기 가면 절대 안 된다고. 이 저주는 그러면 남성 한정이군요. 여자는 가도 되고? 저주가 깃든 곳은 바빈다 볼더스의 한 계곡인 일명 악마의 수영장 데블스 풀. 이곳에서 수영을 하는 남성들은 저주로 인해 익사하고 맙니다. 왜 남자만? 아니 뭐 저보다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까? 사연이 있죠. 전설에 따르면 과거 올라나라는 소녀가 이딘지 부족의 장로와 결혼했는데요. 하지만 이후에 다른 부족의 청년 디가와 금지된 사랑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은 장로를 피해 이 계곡 데블스풀로 도망쳤지만 금세 장로에게 붙잡힌 디가. 이에 절망한 올라나는 그대로 계곡에 몸을 던져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이후 이 세상 모든 남자를 저주한다. 한 맺힌 올라나의 영혼이 계곡을 찾는 남성들의 목숨을 앗아가기 시작. 그렇게 계곡에 저주가 깃들며 이른바 데블스풀이라는 무서운 이름으로 불리게 됐습니다. 실제로 1979년 24세 피터 맥간 사망, 2004년 애들레이드 출신의 관광객 사망, 2008년 제임스 베넷 사망, 1950년대 이후 무려 19명이나 데블스풀에서 익사하고 말았습니다. 19명의 희생자 중 17명이 남성. 그리고 한 커플이 함께 데블스풀에 빠졌을 때도 여성만 생존. 남성은 끝내 목숨을 잃고 말았다고 합니다. 소름 끼치네요. 진짜. 저희 일방적으로 남자만 희생자가 많다는 거는 뭔가 있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요. 진짜 올라나가 이루지 못한 사랑 때문에 분노해서 그런 저주를 내린 걸 수도 있겠네요. 결국 끔찍한 저주가 깃든 데블스풀은 2008년 지방당국에 의해 출입 금지 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인근 주민들 사이에서는요. 데블스풀에서 올라나가 손을 뻗어서 남자들을 끌어당기는 걸 봤다고요. 잊을만 하면 올라나 목격담이 속출. 저주를 내린 올라나가 여전히 잃어버린 사랑을 찾기 위해 남성들을 죽음의 구렁텅이로 유혹한다고 믿는다 합니다. 여름 특집 벗어날 수 없는 저주의 굴레 19 7위 공개합니다. 주의! 그 집에 사는 위험한 모모. 잉글랜드 노샘턴에 거주하는 남성 미키 요크. 미키의 친구들과 가족들은 아니 너네 집에 자네 아직도 있어? 내 저주 들린 게 분명하다니까. 라며 그의 집 방문을 꺼렸습니다. 자네 씨 누군데 저주를 들려다 그래요? 미키의 지인들이 입을 모아 저주 들렸다고 지목한 자넷은 바로 119년 된 인형이었습니다. 아 이런 건 좀 그래. 그럼 어쨌든 요 인형은 어떤 저주입니까? 2016년 인터넷을 통해 우연히 미국에 있던 인형의 존재를 알게 된 미키. 그런데 얼마면 되냐고요? 돈 필요 없습니다. 영국이라고 하셨죠? 배송비도 저희가 부담해서 특송으로 보내드릴게요. 이상하게도 인형의 원래 소유자가 사망하자 유족은 마치 이때다 싶듯 인형을 미키에게 떠넘겼습니다. 이후에 미키의 주장에 따르면 인형이 홀로 눈을 깜빡거리거나 분명히 선반에 올려놓은 인형이 바닥에 떨어지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가만히 있는 인형도 뭐 그냥 넘어지기도 하잖아요. 어허. 근데 눈을 깜빡인 건 좀 이상하긴 한데. 어허. 저주 들린 인형과의 동거는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인형을 본 사람들, 같은 공간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나는 저 인형만 보면 심장이 아파. 라며 불쾌감과 신체 통증을 호소. 급기야 미키의 집에는 사람들의 발길마저 끊겼습니다. 인형이 집에 온 뒤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자 초자연 현상을 다루는 크리에이터였던 미키는 심령 측정 장비인 EVP를 통해 인형과 대화를 시도. 인형 속의 영혼이 스스로 이름을 밝히거나 미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으스스한 일이 계속 벌어졌지만 자넷 영혼이 왜 인형에 깃들었는지, 사람들에게 왜 해를 끼치는지
인형의 저주 들린 사연은 밝혀지지 않았고요. 일각에서는 미키의 주장일 뿐이라며 인형의 저주는 없다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유독 그렇게 인형 관련 얘기가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영혼이 깃들이기가 참 좋잖아요. 사람 형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그 일단 인형이라도 100년을 넘게 있었다고 하면 좀 뭔가 영물 같잖아요. 그러니까 좀 무서운 것 같아요. 정말 인형에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저주 들린 영혼이 깃든 걸까요? 아니면 그저 우연에 불과했던 것일까요? 여름 특집 벗어날 수 없는 저주의 굴레 19 6위를 공개합니다. 손대면 뭐뭐 받는 나무. 자, 이번 특종은 사진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진짜 크다. 예, 멋지네요. 웅장하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한번 이렇게 얼마나 큰지 한번 끌어안아 보고 싶고 또 기념 사진도 좀 올리고 싶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예 주제가 주제인지라 저는 저는 나 안 해. 안 끌어안겠다. 네. 저는 가보겠습니다. 앉습니까? 네. 앉는 사람과 앉지 않는 자. 어허. 그 운명은 갈리게 됩니다. 이 나무를 만진 사람들의 후기를 들려드립니다. 나무에 기댔더니 갑자기 코피가 났어요. 이거 봐. 이게 좋은 게 있을 리가 있어. 이 형이 말하는데. 나무에 손만 살짝 가져다 댔을 뿐인데 손이 까맣게 변했어요. 이걸 추천했다고? 진짜 너무한다. 뭔데 손이 까맣게 변해? 저주 그 자체인 나무네. 아하. 예. 이 나무를 만진 자, 화를 면치 못한다. 저주가 깃든 이 나무는 미국 뉴저지 서머셋 카운티에 있는 일명 악마의 나무입니다. 전해지는 얘기에 따르면 악마의 나무와 접촉한 사람들에게 의문의 사고가 발생. 나무에 오르려고 한 남자는 발목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고요. 나무에 가까이 다가가려고만 하면 정체불명의 트럭이 나타나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하는 등 나무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다고 합니다. 기묘한 건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이 악마의 나무 줄기와 돌은 이상하게도 유독 따뜻해서 겨울에도 이곳에만 눈이 쌓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와. 야, 그것도 신기하다. 나무 주위에만 눈이 안 쌓인다는 거. 그거 그렇죠. 진짜 신기하겠네. 와. 진짜 뭐 영혼의 온기? 저주 때문일까? 저주에 대한 전설은 192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인종차별이 심했던 당시 백인 우월주의를 표방했던 비밀 결사단체 KKK단이 이 지역에서 무고한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을 나무에 매달아 잔혹하게 학살. 이후 이 나무에는 한많은 영혼들이 묶여 있어. 억울한 망자들의 저주가 깃들었고 나무에 접근하는 자들을 저주, 해코지를 한다고 합니다. 정말 슬픈 얘기네요. 그 인종차별로 인해 저런 저주가 있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저기 많은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매달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슬픔이 있는 자리입니까, 저게. 하여튼 좀 안 좋은 거는 좀 치워버렸으면 좋겠어요, 저런 거는. 치워버려라. 네. 악마의 나무에는 여러 차례 나무를 배려한 흔적이 남아 있지만은 나무를 배려던 사람은 사망, 사람은 사망. 취소하겠습니다. 예. 제 발언을 취소하겠습니다. 이에 사람들은 악마의 나무가 저주를 내렸다며 더더욱 공포에 떨었습니다. 야, 자르지도 못해요. 그냥 근처도 가지 말아야겠네. 접근 금지네. 결국 이곳 주민들은 악마의 나무에 철조망을 두르고 사람들의 출입을 막고 있다고 합니다. 악마의 나무에 깃든 원혼의 저주, 부디 그 억울함을 달래고 저주가 사라지길 바랄 뿐입니다. 여름 특집 벗어날 수 없는 저주의 굴레 19 5위를 공개합니다. 한설인 모모의 저주. 자, 두 기자님들, 요 서랍장 좀 어떻게 보시나요? 싫어요. 네. 저도 싫습니다. 네. 아유, 싫어. 아, 너무 정말- 고급지지 않아요? 번쩍번쩍하는 앤틱풍에. 저 앤틱 싫어하고 저 모던 좋아합니다. 자, 만약 요 멋진 서랍장에 무시무시한 저주가 깃들어 있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지금 보시는 요 서랍장의 저주 때문에 18명이 사망하거나 큰 불운을 겪었습니다. 서랍장에 얽힌 저주의 역사는 1830년경 미국 켄터키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농장 대지주 제러마이아 그레이엄은 첫 아들의 출산을 앞두고 한 노예에게 서랍장을 만들라고 지시. 그런데 이 서랍장이 마음에 안 든다며
노예를 폭행해 숨지게 했는데요. 이 사건으로 평소 악독했던 그레이엄에게 앙심을 품은 노예들은 대대손손 씨를 말려버립시다. 라며 복수를 결심, 서랍장 안에 말린 올빼미의 피를 뿌리며 저주를 걸었습니다. 이 사실을 몰랐던 그레이엄은 아이의 옷을 서랍장에 보관. 어이구. 그런데 한설인 노예들의 저주가 통했던 건지 그의 아이가 사망하고 말았는데. 애는 무슨 죄냐고. 그러니까 아유, 나 그 마음은 너무 알겠고 그 아빠는 진짜 잘못했는데 애는 무슨 죄냐. 그렇습니다. 이후 서랍장의 두 번째 사용자가 된 그레이엄의 조카 역시 서랍장에 옷을 보관했는데 21번째 생일에 하인에게 흉기에 찔려 사망했고요. 이후 그레이엄 일가의 땅에 살던 세 번째 사용자인 이민자 부부에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서랍장의 저주로 아내는 병이 들었고 아내를 버리고 떠난 남편은 사고로 사망. 그리고 서랍장의 저주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1909년엔 9번째 사용자 루시가 크리스마스를 맞아 아들을 위해 선물을 서랍장에 숨겼는데 아들이 그만 기차 사고로 숨져 선물을 전해줄 수 없었는데요. 저주가 있네요. 그러니까 서랍장에 뭘 넣으면 거기에 관련된 사람은 다 죽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후 1976년 서랍장은 켄터키 역사협회에 기증, 더 이상의 사용자 없이 보관 중이라 서랍장의 저주, 희생자로 더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잠시 잠들어 있는 서랍장의 저주. 과연 저주는 이대로 끝난 걸까요? 여름 특집 벗어날 수 없는 저주의 굴레 19 4위 공개합니다. 모모를 유발하는 석상의 비밀. 기자님들 이 싫습니다. 석상을 안 봐요. 싫습니다. 안 봐! 싫습니다. 안 봐, 안 봐, 잘 꼭! 봐주시죠. 에이! 안 해. 아이, 안 본다니까 왜 보여줘! 기자님들이라 부르지 마세요. 부르지 마요. 추천을 하지 마! 추천을 하지 마! 자,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안 싫어요, 그냥. 아이, 진짜, 아이. 왜? 기자님들 오늘 밤 악몽을 꾸실지도 모릅니다. 보기만 해도? 참고로 시청자 여러분들께는 이 사진을 절대 보여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근데 궁금하신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보면 안 되죠, 이거. 보면 안 됩니다. 2015년 오하이오주 데이턴 외곽의 한 집으로 이사온 팀의 가족. 우연히 삼배에 꽁꽁 묶인 이 조각상을 발견해 풀어봤는데요. 그러면 안 돼. 그런데 그날 밤부터 팀의 어린 아들은 조각상이 침대에 들어와 습격하는 악몽을 매일같이 꾸기 시작. 뿐만 아니라 팀 역시 아내를 살해하는 악몽에 시달렸고요. 그리고 전자제품과 수도꼭지가 멋대로 켜지거나 이상한 그림자들이 집안을 뒤지는 폴터가이스트 현상까지 발생. 아이고. 그래서 팀은 미국에서 초자연 박물관을 운영하는 큐레이터 그렉과 다나 부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석상의 저주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그렉과 다나가 석상을 싣고 이동하던 중 멀쩡하던 자동차가 고장. 하지만 정비소에서 점검해보니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석상을 박물관에 전시한 뒤엔 꿈에서 내가 상자에 강아지를 버렸는데 그 상자에 석상이 있었어요. 관람객들이 악몽에 시달렸다며 호소. 그리고 석상을 본 뒤 자동차 사고를 당한 사람도 있었는데요. 한두 명이 착각한 것도 아니고 악몽을 꾼 사례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일단은 스토리가 뭔지가 궁금한 게 석상에 어떤 저주가 걸린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렉과 다나는 수소문 끝에 석상을 아프리카 부두교의 것으로 추정, 부두교 사제를 찾아갔었는데요. 부두교 사제에 따르면 동상은 과거 누군가를 저주할 때 쓰이던 것으로 왜 다락방에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삼배자루를 푸는 행위가 동상의 안식을 방해하고 혼란을 야기했을 거라는데요. 애들 그렇게 저주를 하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좀 정화해야 돼. 너무 순위 우리도 지금 너무 봤어. 나 지금 거의 몇 분째 지금 이거 보고 있잖아. 나중에 좀 설명 좀 해줘. 우리 어떻게 정화해야 돼요? 사람들의 꿈에 찾아가는 저주받은 석상. 뭐라고요? 석상은 어쩌다 그 다락방에 흘러간 걸까요? 석상은 정말 안식을 방해받아 지금도 저주를 내리고 있는 걸까요? 이렇게 클로징해요? 여름 특집 벗어날 수 없는 저주의 굴레 19 3위를 공개합니다. 모모하는 저주의 집.
1920년 미국 펜실베니아. 농부였던 존 블리미아는 농작물 재배에도 실패하고 가축들까지 각종 질병으로 서서히 죽어가 어려움을 겪자 자신이 저주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는데요. 해결책을 찾기 위해 동네 주술사였던 넬리 노를 찾은 존. 그런데 그녀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흑마법사의 저주를 받고 있구만. 게다가 흑마법사가 너무 가까이 있어. 그게 누구냐면 당신 옆집에 사는 넬슨이야. 그러고 보니 이웃에 사는 넬슨 레마이어가 최근 주술로 한 아이의 질병을 치료했다는 소문을 들은 기억이 떠올랐고요. 넬슨이 흑마법사라는 주술사의 말을 찰떡같이 믿은 존은 정말 자신이 넬슨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확신했습니다. 야, 근데 이웃이 흑마법사고 자신을 저주한다고 생각하면 진짜 섬뜩할 것 같긴 한데. 짜증나죠? 이건 사실 좀 너무 허무맹랑한 얘기 아니에요? 아니 무턱대고 저 말을 믿을 게 아니라 가까이 사는 이웃이면 찾아가서 오해 풀고 그럼. 확인 한번 해보고 존이 넬슨을 찾아가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좀 달랐습니다. 저주를 풀려면은 넬슨의 주술책을 찾아서 묻어야 해. 주술사 넬리 노렉에 저주를 풀 해법을 들은 존은 같은 마을의 14세 소년 커리와 18세 소년 헤스와 함께 넬슨의 집에 침입한 건데요. 에이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대화를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아 그러면 안 돼요. 저거는- 친해져서 집에 들어가서 이건 뭐예요 그런 다음에 몰래 빼서 묻든지 해야지. 저건 범죄지. 범죄죠. 넬슨 공조를 되는 거지. 그리고 세 남자는 넬슨과 마주하자마자 그를 폭행했고요. 아유 결국 넬슨은 사망. 하지만 넬슨의 주술책은 끝내 찾지 못했는데요. 이에 존은 집 전체를 불태우기로 결심. 넬슨의 집에 기름을 붓고 불을 붙였습니다. 야 새로운 저주가 생기겠다. 왜 멀쩡한 사람을 죽여? 아니 이거 넬슨이 흑마법사라고 말한 사람을 저렇게까지 맹신해도 되는 거야? 그런데 소름 끼치는 사실. 존은 분명 넬슨의 집에 불을 붙였지만 오래된 목조 주택이었던 그의 집은 불타지 않았습니다. 목조인데? 목조주택인데 왜 불이 안 타? 목조면 불이 활활 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이 일을 계기로 마을 사람들은 넬슨에게 정말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었다고 믿기 시작했고요. 그때부터 넬슨의 빈집에서 연기가 나거나 죽은 넬슨의 영혼이 돌아다닌다라는 소문까지 떠돌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불을 붙였잖아요. 목조인 거 알고 불을 붙였는데 불이 안 나. 그걸 본 일행들도 되게 놀랐을 것 같아. 그렇죠. 지은 죄도 있는 데다가 음. 이게 이제 저주까지 시작됐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렇죠. 불타지 않는 집의 진실. 어쩌면 억울한 죽음을 당한 넬슨의 진짜 저주는 아니었을까요? 여름 특집 벗어날 수 없는 저주의 굴레 19 2위를 공개합니다. 영화보다 오싹한 저주의 굴레. 한 가정집에서 발생하는 초자연 현상을 다룬 공포 영화 폴터가이스트. 개봉 직후 그해 흥행 8위를 기록하며 이후 6년간 3편의 시리즈가 나왔는데요. 그런데 영화가 제작되는 동안 끊이지 않는 사건, 사고들. 그 때문인지 이 영화는 저주받은 영화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아니 왜? 아니 뭐 굳이 뭐 저주에 걸린 영화라고까지 할 건 없잖아요. 아, 이 얘기를 모르시는군요, 전혀. 근데 사실 뭐 예전에 요즘 뭐 없는 것 같은데 음반 제작할 때 귀신 보면 뭐 대박 난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뭐 그런 종류의 얘기 아니겠습니까? 폴터가이스트 영화에 얽힌 끔찍한 저주의 서막은 바로 출연자들의 잇따른 죽음. 폴터가이스트 1편에 출연했던 배우 도미니크 던은 영화 개봉 후 셰프로 일하던 연인 존 스위니와 이별. 이후 재회를 원하는 존을 거절했다가 그의 손에 살해당하는 끔찍한 비극을 겪게 됐고요. 어이구. 폴터가이스트 2편에 출연한 줄리안 백은 영화 개봉을 앞두고 위암으로 사망. 또 다른 배우 윌 샘슨 또한 촬영 후 신장 기능 약화로 사망. 안타까운 죽음이 반복됐습니다. 3편 역시 저주를 피해갈 수는 없었는데요. 3편 촬영이 끝난 후에는 시리즈 내내 폴터가이스트 걸이라는 별명을 얻었을 정도로 인기를 얻었던 아역 배우 헤더 오르크가 크론병으로 12세라는 어린 나이에 사망. 네. 폴터가이스트에 출연했던 무려 4명의 배우가 영화 촬영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한 겁니다. 흰 영화에 출연했던
배우가 한 명만 사망해도 되게 불길한데 4명이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심지어 뭐 촬영 중에 뭐 개봉 전에 뭐 가리지 않고 사망한 걸 보면은 뭐 영화에 뭔가 기운이 안 좋았나 봐요. 왜 이런 현상을 영화로 다루느냐 뭐 이런 건가? 영화에 얽힌 수상한 일들은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1편의 촬영지였던 집이 몇 년 후 지진으로 무너졌고요. 영화 속 유명한 장면이었던 수영장 씬에서 사용된 해골들이 실제 해골이라는 괴담부터 아유, 인형에게 목을 졸리는 장면을 촬영할 때 연기하던 배우가 실제로 목을 졸리는 느낌을 받는 등 의아한 일들이 계속돼 결국 엑소시즘 의식까지 치렀었다고 하는데요. 연이은 배우들의 죽음과 촬영장에서 벌어진 기이한 현상들, 정말 영화에 깃든 저주일까요? 여름 특집 벗어날 수 없는 저주의 굴레 19, 18위와 1위 헤드라인을 공개해 주세요. (2021년 9월 7일) 멕시코 게레르주 아카풀코. 평화롭던 휴양지에 돌연 규모 7이 넘는 강진이 발생. 건물들이 무너지며 결국 13명의 사망자까지 발생. 순식간에 도시를 덮친 강진에 도시에는 공포의 비명만이 맴돌았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지진 피해를 입은 현지의 일부 주민들은 이럴 수가. 아니 4년 전이랑 똑같잖아. 이건 그 저주가 분명해. 라며 공포에 떨었습니다. 정확히 4년 전인 2017년 9월 7일 멕시코 치아파스주에서 규모 8.2 지진. 앞서 말씀드렸던 날과 같은 날짜에 지진이 발생. 이는 멕시코에서 100년 이래 가장 강력했던 지진으로 무려 100여 명이 목숨을 잃었고요.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12일 뒤 2017년 9월 19일 멕시코 푸에블라에서 규모 7.1 지진. 또 한 번의 강진 발생. 그때는 무려 약 370명이 사망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좀 전 말씀드린 멕시코를 강타한 지진들은 모두 9월에 발생. 그러자 멕시코에서는 이른바 9월의 지진 저주설이 돌았던 겁니다. 우연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도 공교롭게 반복해서 나타나는 숫자 9. 예로부터 일부 서양권에서도 숫자 9를 불길한 숫자로 여긴다고 합니다. 멕시코를 덮친 지진들, 그리고 9라는 숫자의 반복. 이는 정말 우연의 일치 그뿐이었을까요? 1972년 호주. 아빠 캐리 월턴이 아이들에게 한 가지 당부를 했습니다. 얘들아, 이 인형 이름은 레타야. 함부로 다루면 안 된다. 바로 이 인형입니다. 내 아빠지만 왜 레타를 사왔어? 너 함부로 다루지 말아라. 아버지 왜 그러셨어요? 저걸 왜 애들한테 줘? 애초에 왜 가져간 거야 저걸? 나도 아빠지만 이해가 안 가요. 자, 월턴은 며칠 전 할머니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고향 와가와가를 방문했는데요. 그런데 길을 가던 월턴의 눈에 띈 오래된 폐가. 평소 호기심이 많던 월턴은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루판 아래에서 먼지와 거미줄을 헤쳐가며 월턴이 발견한 집, 바로 이 인형 레타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묘한 사실, 이 폐가는 원래 100년 넘게 그 자리에 있었지만요, 월턴이 인형을 가지고 나오고 며칠 뒤 갑작스럽게 철거. 마치 그 인형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저를 조종한 것 같았어요. 사실 월턴이 집에 들어서자 평소 순하던 반려견이 인형을 향해 매섭게 짖었는데요. 그리고 인형을 집에 들인 후부터 집안 물건들의 위치가 바뀌는가 하면 마치 인형이 살아서 돌아다니기라도 한 듯 집안 곳곳에 정체불명의 발자국이 나타났고요. 아이고야. 그리고 분명 집에 아무도 없는데 누군가 자신을 쳐다보는 듯한 시선이 느껴져 고개를 들고 그곳에 인형 레타가 있었습니다. 기분 나쁘네. 이 사실 월턴도 이 무서운 인형 레타를 누군가에게 보내려 했는데요. 하지만 인형을 싣고 가서 차에서 내리려고 했는데 아무리 애를 써도 움직일 수가 없었다고요. 이 인형이 사람을 컨트롤하네요. 조종하네 거의. 정체가 뭐죠? 어떤 영혼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저 정도면 영혼이 아닌 것 같고 그 윗단계 같아요. 아. 악마나 뭐 이런 거 같아요. 이 인형을 본 심령술사들은 이 인형에는 200여 년 전 폭풍우에 휩쓸려 익사한
루마니아의 영혼이 깃들어 있습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그리고 말입니다. 더욱더 섬뜩한 건 조사 결과 이 인형의 머리카락, 인 아유. 사람의 머리카락으로 만든 것이 확인됐는데요. 스스로 움직이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저주받은 인형. 인형 레타에 깃든 원혼의 저주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자, 그럼 오늘의 데스크 공포 콘텐츠 크리에이터 쌈무이님을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 기사들 어떻게 보셨는지요?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다양한 저주들은 단순한 사고나 우연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기묘하고 오싹했는데요. 이론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불행과 재앙의 연속,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 없는 저주의 굴레를 지켜보면서 정말로 어떤 존재가 악독한 마음을 품고 누군가에게 저주를 내린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의 1위 기사 발표해 주시죠. 자, 1위는요. 인형에 깃든 익사한 소년의 영혼입니다. 공포 분야에서는 특정한 무생물의 이름을 붙이거나 사람의 손발톱, 동물의 혈액 등 생명과 관련된 것을 이용해 령이 깃들게 하고 그것으로 누군가를 저주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 레타는 사람의 일상을 파고들어 물리적인 기현상을 일으키고 심지어 사람의 신체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는데요. 이 자체가 상당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 1위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프리한 데스크 쌈무이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특종 뭐? 이게 과학으로 증명됐다고? 19입니다. 뭐 이게 과학으로 증명됐다고 19. 7위 공개합니다. 손가락이 몸의 상징. 자, 기자님들 이렇게 좀 손 좀 올려봐 주시겠습니까? 자, 손금 좀 봐주십니까? 자, 정확하게 지금 정지화면 저희가 좀 포착을 하겠습니다. 네네. 정지하면 하세요. 예. 자, 오, 약간 한 기자님은 검지가 조금 올라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정 기자님이 제일 약지가 좀 상대적으로 길고 저는 뭐 약간 중간 정도인 것 같습니다. 뭔가 안 좋은 것도 얘기하려고 그러나? 이거 왠지 중간이 좋을 것 같은데. 이 약재 길이가 남자의 그것을 상징합니다. 뭐를 상징? 오늘 얘기들이 다 이러는 거예요. 뭘 상징하는데? 네, 그거가 뭐야? 급소. 그 명체? 명체가 명치미나? 요 이 두 번째 손가락 이 검지보다 네 번째 손가락 약지가 길수록 음경의 길이가 더 긴 겁니다. 아, 그래요? 자, 그러니까 검지와 약지가 비슷한 한 기자님은 좀 악력도 부족하시고 야, 오늘 여러 가지로 안 좋네. 제가 비뇨기과 원장님께 직접 여쭤봤습니다. 약지와 검지 길이의 비와 음경 길이에 대한 국내 연구 결과가 있었고 그 공식에 대입을 해가지고 측정해 본 결과 너무 정확했습니다. 아니 야, 근데 이게 공식이 있다고? 자, 기자님들 이제 뭐 인증이 됐으니까 이제 아, 이거- 받아들이시는 거죠? 아니 난 진작에 받아들이고 있었지요. 아니, 저는 예. 자기한테 유리하게 아니 그게 나왔다고. 아니라 그만 올려 더 올라왔어. 박사님 아닙니까? 아니 내가 보니까 박사님 아니냐? 아니 자꾸 기울어지고 아니, 있어. 중지보다 긴데 이거? 중지보다 길어. 아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아니, 저 점점 길어지고 아니, 있어요. 뭐야, 왜 꼬부려요? 점점 길어지고 검지를. 있어. 검지를 아, 접지 뭐 마. 하시는 겁니까 지금? 아니 검지 접지 마. 검지 펴. 약지 확실히 긴 것 같아. 아니 둘 다 지금 뭐 난리가 났는데 자 2011년 국내 한 대학 병원에서 남성 144명을 대상으로 손가락 길이와 음경 길이를 비교 측정해 팩트 체크를 완료했습니다. 자 음경 길이에 대한 공식까지 만들어 제시했습니다. 자 이 숫자와 요 길이 대응해 가지고 요 플러스를 해주면 실제 길이가 나오는 거예요. 저도 한번 집에서 실측을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9.201 곱하기. 에, 아니, 근데 대체 왜 손가락 길이하고 음경 길이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왜 아직도 화가 좀 난 불만이 거죠? 있으신 것 같은데요? 왜 화가 난 겁니까? 화가 많이 났는데요? 아니야, 화라니. 아, 과학적인데. 검지가 진짜 길었거든. 자, 학계에서는 태아기적 남성 호르몬이 남성 생식기관의 발생 및 형성뿐만 아니라 손가락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학설이 통용되는데요. 실제로 태아 시절 자궁에서 남성 호르몬에 많이 노출되면 약지가 더 길어진다는 여러 가지 연구 결과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도 이 남성성이 이 약지의 길이로 증명이 되는 겁니다. 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많이 알려진 건 사실 코가 크면 이제 그쪽도 크다라는 속설인데 이건 사실입니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아 코는 또 코와 아니야? 엄경의 길이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정말? 만약에 남자의 엄경 길이가 궁금하시면은 손가락을 보여달라 하셔가지고 네 번째 손가락이 긴 것이 확인이 되시면은 바로 궁금증이 해결이 되실 것입니다. 아, 나 장갑 쓰고 다니니까. 짜증난데. 코는 안경에 붙어 있는 그 코처럼 크신데 뭐 쓸모없는 속설이에요. 아, 진짜 코가 왜 쓸모없는 거야? 뭐 이게 과학으로 증명됐다고 싶고 6위를 공개합니다. 모모해지는 저주의 효과. 이번에 소개해드릴 특종은요, 프리한 19 여름 특집에도 단골처럼 등장했던 소재입니다. 누군가를 향한 끔찍한 마음의 복수, 바로 저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종종 사극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상대가 저주받길 바라며 부두 인형을 찌르는 모습이 등장하곤 하는데요. 그런데 과연 이 저주가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이걸 어떻게 과학으로 증명할 거야? 아하.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 과학적으로 봤을 때 그 저주가 실제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진짜?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서 또? 증오하는 사람을 생각하며 부두 인형에게 저주를 하는 행위. 상대방에게 실제로 저주가 행해지는 효과는 없습니다. 어허. 하지만 이 부두 인형을 찌르는 행동만으로도 마음이 어느 정도 풀리면서 행복해지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본인 마음이 좋아진다고. 그렇습니다. 미국 켄터키 대학의 데이비드 체스터와 네이션 디월 연구팀은 156명의 참가자를 두 그룹으로 나눈 뒤 에세이를 작성하게 했습니다. A그룹 에세이엔 긍정적 피드백을, B그룹 에세이엔 내가 읽은 최악의 수필이라며 악평을 퍼부었는데요. 부정적 피드백을 들은 B그룹에겐 부두 인형에 핀을 꽂아 저주하도록 실험. 이후에 두 그룹의 감정을 측정한 결과 정말 놀랍게도 두 그룹의 행복 지수는 유사하게 나타났습니다. 어잉? 그러니까 인형에 저주한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졌다는 얘기네. 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러니까 거죠? 저주도 나름 행복과 관련이 있다는 거네. 내 그렇습니다. 스트레스 푼 거니까. 상대를 향한 직접적인 복수가 아니라 단순히 인형을 향한 저주 행위가 일종의 화풀이가 되면서 기분이 나아진 건데요. 다만 저주 연구를 진행한 연구자 체스터는 왜 사람들이 서로를 해치는지 이해하기 위한 연구였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복수 행위를 방지할 수 있길 바랍니다. 복수는 인류에게 해를 끼치는 원인이라며 다른 건강한 방법으로 감정을 돌보길 권장했습니다. 근데 사실 뭐 이런 연구 결과가 다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마음 다스리는 게 제일 힘들어요. 사실. 맞아요. 그러니까 연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혼자 집에서 그냥 샌드백 치거나 그렇죠. 열심히 뛰거나 뭐 이런 거 했으면 좋겠네요. 절대 따라하지 마시고요. 본인이 더 잘 되시면 최고의 복수라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이게 과학으로 증명됐다고 싶고 5위를 공개합니다. 모모도 과학으로 극복한다. 사실 프리한 19에 과학이 있죠. 5위는 5. 또 증명이 됐네요. 이렇게 많은 증명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특종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전 기자님께 추천해드리는 노래 먼저 띄워드리겠습니다. 이별택 씨. 김현우 씨의 명곡이죠. 오는 손이 처음인가요? 달면 이 노래를 왜 또 저한테 어디로 가나요? 매기는 겁니까? 뭐 약간은 그렇다고 네.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약간은 매기는 거라고요? 이 사람 참 아주 냉정해졌네. 네, 아니 띄워드린 겁니다. 아니 뭐 약지가 길어서 별 타격감이 없습니다. 네. 사실상 승리입니다. 네네. 저나 한 기자님은 사실 뭐 없는 얘기지만 전 기자님께 필요할 듯한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제가 취재를 해왔습니다. 자 여러분 있으신가요? 이별의 문자. 긴 머리를 잘라내보죠. 보내지도 못할 편지 적어보죠. 그렇습니다. 우리 뭐 이별을 한 다음에 그 사람을 잊어보겠다고 진짜 뭐 별의별 짓을 다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요 과학자들이 무려 실험을 통해서 이별 극복법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아 과학자가 이런 뭘. 것도 합니까? 정말 과학자들의 과학의 영역이 넓군요. 2018년 미국 미주리 대학교는 평균 2.5년 이상 사귄 뒤 이별한 남녀 중에 아직도 전 연인을 잊지 못하고 있는 20살에서 37살 참가자 24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참가자를 세 그룹으로 나뉘어 연구진들이 제시한 방법으로 이별을 극복하는 과정을 가졌습니다. 이후에 연구진들은 참가자들에게 전 연인의 사진을 보여주고 뇌파를 측정해봤습니다. 좀 잔인한 실험이었죠. 세 그룹 중 이별을 극복하는 데 가장 효과를 보인 건 바로 그 남잔 나보다 게임이 먼저인데다가 음식을 씹으면서 말해서 꼴 보기 싫었어. 헤어진 연인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첫 번째 그룹이었습니다. 하긴 뭐 원래 정 떨어지면 상대방의 모든 게 미어지지 않습니까? 숨 쉬는 것도 꼴 보기 싫다고 그러죠. 아유, 그럼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는 게 이별을 극복하는 데는 효과가 있었는가 보네요. 두 번째 그룹은요,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을 사랑해도 괜찮다는 식의 특정 문장을 읽었고요. 세 번째 그룹은 스포츠나 취미 활동, 머리 자르기, 좋아하는 음식 먹기 등을 했습니다. 근데 상대에 대한 부정적인 기억을 한 그룹이 가장 이별을 극복하는 데 효과가 컸던 겁니다. 실험을 연구한 산드라는 기분이 나아질 때까지 하루에 한 번 전 연인의 부정적인 면을 적는 게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좀 동의가 안 되는 게 전 세 번째 방식이 제일 와닿거든요. 좀 딴 일을 하는 거. 음식 먹기가 써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밥만 잘 먹더라. 사랑이 떠나가도 밥만 잘 먹더라. 음식 먹기입니다. 비록 전 연인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이별 극복에 효과는 있었겠지만 참가자의 기분이 부정적으로 변하는 부작용도 있었다는 거 그래. 조심해 바라겠습니다. 뭐하러 저렇게. 과학은 과학대로 결국 사랑도 이별도 내 방식대로 겪어야 진정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뭐 이게 과학으로 증명됐다고 싶고 3위 공개입니다. 굶어야 이긴다. 헝그리 정신의 진실. 니들 한국 복식 왜 잘 나가다 요즘 빌빌대는지 아나? 나 이 헝그리 정신이 없기 때문이야. 헝그리 정신. 영화 넘버3에 등장하는 송강호 씨 대사 다들 잘 기억하실 텐데요. 지금도 간혹 스포츠 경기를 볼 때 요즘 선수들은 헝그리 정신이 부족해 메달을 못 따는 거야.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굶주림 등의 극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불굴의 힘을 의미하는 헝그리 정신. 요 헝그리 정신이 있어야 승리한다는 얘기 흔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우리나라 저 스포츠 선수들의 정신력만 강조할 때 많이 나왔던 얘기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헝그리 정신의 효과가 어느 정도 근거가 있다고 합니다. 2020년 일본 이화학연구소 연구팀은 헝그리 정신에 대해 연구를 진행. 그 결과 정말 이 배가 고플수록 싸움에서 승리할 확률이 높았다고 합니다. 배가 부른 것보단 나은 것 같아. 아니 그렇긴 한데 배가 고프면 좀 뭔가 기력 없고 에너지도 없고 난 집중이 안 될 것 같은데. 나는 반대. 집중이 될 것 같아요. 연구팀은 서열 다툼을 많이 하는 물고기 제브라 피쉬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한 마리는 먹이를 충분히 섭취하게 하고 다른 한 마리는 6일간 먹이를 먹지 않은 공복 상태로 한 수조에 넣어 서열 싸움을 하게 했습니다. 아하. 이 같은 실험을 여러 번 반복한 결과 정말 놀랍게도 공복 상태에서 싸운 물고기의 승률은 무려 약 77%. 그렇지. 이 배부른 물고기의 승률은 약 23%에 불과 이 배가 고픈 물고기가 서열 싸움에서 이길 확률이 3배 이상 높았습니다. 심지어 배가 고픈 물고기들끼리의 서열 싸움은 승패가 결정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훨씬 더 길었다고 합니다. 아니 배가 고프면 일단 힘이 없어서 질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죠? 배가 부르면 간절하지 않잖아. 그치. 내 말이 그 말이야. 간절함이 없는. 간절함이 없어. 이미 약간 만족한 상태가 있는. 그렇지. 결핍이 있어야 돼. 연구진은 공복이 승부 근성을 자극하는 뇌신경회로를 흥분시킨다는 사실을 발견. 공복 시 이 신경회로의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쉽게 포기하지 않는 상태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식욕을 관장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 오렉신도 의식을 깨우거나 집중력을 높여 신경의 흥분 상태가 오래 지속된다고 하는데요. 이 끈기를 제어하는 뇌 내 신경회로가 굶주림이라는 조건에 따라 변화하는 사실을 밝혀냅니다. 극한 상태에 있어야지 좀 끈질긴 어떤 그런 힘? 그런 게 생기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연구는 2020년 6월 온라인 과학 잡지 리포트에 게재됐는데요. 하지만 이 실험은 어디까지나 극한 상태에서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헝그리 정신에 대한 이 메커니즘을 밝힌 것일 뿐이고요. 타인에게 무작정 헝그리 정신만을 강요하면
안 될 겁니다. 뭐 이게 과학으로 증명됐다고 싶고 3위를 공개합니다. 거짓말을 잘하려면 뭐뭐를 참아라. 이번에 제가 특별히 전 기자를 위해 준비한 특종입니다. 오늘 전 정기자님 기자가 특집이네. 네, 가끔씩 저 녹화날 지각하실 때 어디냐? 그러면 아 상암동 들어왔습니다. 주차장 들어왔습니다. 63 빌딩 보여요.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매니저가 제일 좋아하는 빌딩이 63 빌딩이죠. 그러니까요. 아, 63 빌딩 보입니다. 근데 그렇게 티나는 거짓말을 많이 하시는데 아하. 그럴 때 이것만 잘 참으면 아무도 눈치 못 채게 깜쪽같이 거짓말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완벽한 거짓말을 위해 참아야 할 이것은 바로 소변. 뭔 소리야? 무슨 소리입니까? 자, 소변을 참으면 거짓말을 더 잘한다는요. 분명히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왜 실험을 한 거야? 2015년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연구진이 실험을 통해 밝혀냈습니다. 연구진은 22명의 학생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A그룹에게는 50ml 적은 양의 물만 마시겠고 B그룹에게는 700ml의 많은 물을 마시게 한 뒤에요. 45분 후에 평가단 그룹을 불러서 이 두 그룹이 하는 말이 진실인지 혹은 거짓인지 알아맞히도록 했습니다. 실험 결과 물을 적게 마신 A그룹보다 물을 많이 마신 B그룹의 거짓말을 진실로 믿는 경향이 더 강했습니다. 왜 그러지? 그러니까 물을 많이 마신 후 소변을 참은 채로 거짓말을 한 B그룹이 평가단이 알아채기 어려울 정도로 디테일한 단서와 표현을 사용해서 거짓말을 더 수월히 했다고 합니다. 약간 헝그리 정신이랑 비슷한 거 아닌가요? 더 간절해지는 거 아닌가? 아, 헝그리 정신. 그치, 나도 약간 그런 것 같아. 약간 절박함이 있잖아. 절박하지. 소변을 참는 사람은 절박함이 있거든. 자, 소변을 참으면 거짓말을 잘할 수 있게 되는 이유는요. 소변을 참으면 뇌의 억제 기능도 더 활성화돼요. 진짜 같은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와. 연구팀에 따르면 한마디로 거짓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뇌가 진실을 말하려는 충동을 억제해야 하는데 이미 소변을 참기 위해 뇌의 억제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게 더 쉬워진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정 기자님 다음부터 녹화날 지각하실 때 물 많이 드시고 소변을 꼭 참으면서 그렇게 전화 통화를 하시면 우리 제작진들께서 속아줄지도 모르겠네요. 소변 보는 척 연기할 수 있어요. 아 근데 소변 참는 게 건강 안 좋잖아요. 자, 하지만 소변을 너무 오래 참으면 오 기자 말씀대로 방광염에 걸릴 수도 있고요. 자칫 큰 실수를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치. 그리고 무엇보다 거짓말은 노노 거짓말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거짓말을 안 하고 당당히 늦게 오겠습니다. 그러고 그냥 당당히 화장실도 자주 가시고. 예. 뭐? 이게 과학으로 증명됐다고 싶고 2위를 공개하겠습니다. 모모 치료를 위한 롤러코스터. 제가 이번 특종을 취재하면서 우리 제작진께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그런 줄도 모르고 제작진의 넓은 마음을 오해했습니다. 이게 바로 저와 오 기자를 살려준 그 순간입니다. 이건 아니다. 뭔데? 오 기자도 감사해 하셔야 돼요. 롤드 광고? 아, 이거 무섭죠. 완전히 수직 이상으로 꺾이죠? 아, 끝장이다. 어우. 야, 그날의 공포가 아, 나 저 때 생각만 해도 진짜 와. 야, 근데 살려주긴 뭘 살려줍니까? 저 진짜 죽을 뻔봤거든요, 진짜. 알고 보니 우리 제작진이 우리 건강을 생각해서 준비했던 거였습니다, 무슨 이게. 소리예요? 심장과 뇌 안 좋았습니다, 저는. 과학이 증명한 놀라운 사실. 롤러코스터를 타면 몸속에 있는 결석이 빠진다고 합니다. 없는 결석이 왜 빠져요? 생기다 말아요. 없어져라. 결석 또 막은 저렇게 줄 알아. 안 믿습니다. 아, 그럼 또 두 분 조만간 또 결석 해결하러 좀 갔다 오세요, 그러면. 못 믿으시겠지만 이게 또 실제 연구가 존재합니다. 2016년 미국 미시간 주립대의 한 연구팀이 실험에 착수, 실리콘으로 만든 신장 모형 안에 결석을 넣은 뒤에 디즈니 월드에서 롤러코스터에 탑승했습니다. 그 결과 실제로 결석 제거 효과가 있었는데요. 재밌는 건 롤러코스터 앞부분에 앉으면 결석 제거율이 약 17%, 뒷부분에 앉으면 결석 제거율이 약 64%. 앞자리보다 움직임이 강도가 큰 뒷자리에 앉았을 때 결석이 빠지는 효과가 더 증폭했습니다. 이에 연구를 진행한 워팅거 교수는요. 신장 결석이 있는 분이라면 롤러코스터를 타보십시오.
의료적 치료보다 확실히 비용이 덜 듭니다. 라는 의견을 냈고요. 이 연구는 노벨상을 패러디해서 독특하고 기발한 연구를 선정하는 제28회 이그 노벨상 의학상을 수상했습니다. 과학자들 좀 심심해요. 왜들 그래요? 아니 결석을 치료하는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아니 그러니까 뭐 안 타느니 타는 게 낫지. 혹시라도 빠지면 아 그럼. 그런 분들을 위해서 꿀팁 드리겠습니다. 이 꿀팁 역시 미국 미시건 주립대의 연구 결과입니다. 여러 롤러코스터 중에서도 신장 결석 제거에 더 효과적인 롤러코스터가 있습니다. 디즈니 월드에서는 스페이스 마운틴과 로켓 롤러코스터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중력으로 인해서 오히려 결석이 신장에 고정돼서 결석 제거율이 낮았고요. 빅 선더 마운틴은 좌우의 움직임이 더 많아져서 결석이 더 효과적으로 제거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롤러코스터의 신비한 효능, 다만 심약자, 노약자, 오상진 기자는 위험할 수 있으니 탑승을 자제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정 기자님이 42점, 한 기자님이 62점으로 뭐 저가 역전은 불가능하지만 공동 1등까지 제가 가능한 수치입니다. 그렇죠. 뭐 이게 과학으로 증명됐다고 싶고 18위와 1위 헤드라인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 진통제의 한 종류로 유명한 아스피린은 심장 질환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아세트 아미노펜 계열의 진통제 역시 두통, 치통뿐 아니라 여기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하트. 심장? 근데 이 하트는 하트는 좀 다릅니다. 심장이 아니라요. 바로 마음. 에? 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타입 B 놀이? 네. 왜? 그냥 이거 플라시보 아닙니까? 오, 그렇게 생각하시죠?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2015년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에서 학생 8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한 그룹에겐 아세트 아미노펜 계열의 진통제를, 다른 그룹에겐 위약을 먹게 한 뒤에 불쾌감을 자극하는 소리를 들려주거나 슬픈 영화를 틀어줬습니다. 그 결과 아세트 아미노펜 계열 진통제를 먹은 그룹은 자신의 정서적 고통을 덜 느낄 뿐 아니라 심지어 타인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한 공감 능력까지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후에 미국 켄터키 대학 연구팀 역시 성인 62명을 대상으로 아세트 아미노펜 계열의 진통제를 먹게 한 뒤에 fMRI 촬영을 한 결과 심리적 치유 효과를 확인했고요.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대 연구팀 또한 아세트 아미노펜 계열 진통제의 심리적 치유 효과를 확인하는 등 여러 과학자들이 진통제의 뜻밖의 효능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남자친구랑 헤어졌는데 진통제를 먹고 우울한 기분이 좀 나아졌어요. 회사 동료한테 배신당하고 상처받았는데요. 진통제를 먹으니 한결 낫더군요. 헐. 이런 실험 참가자들의 증언도 뒷받침됐는데요. 어떤 과정으로 그러니까 통증이 좀 치료되는지 궁금하네요. 과학자들에 따르면 신체와 정신의 고통을 느끼는 뇌의 기관이 비슷한 데다 아세트 아미노펜 계열의 진통제 복용으로 해당 뇌 부위가 일시적으로 마비되면서 야. 정신적 고통도 둔감해지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하지만 마음의 고통을 치료하겠다는 목적으로 진통제를 먹는 것은 금물. 그렇죠. 절대 남용하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이나 의료기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랜 세월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며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한 희대의 난제. 저만해도 그 앞에만 서면 도대체 뭐부터 해야 되는 거요? 이거요, 저거요. 어느덧 갈등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야, 이게 뭐죠? 뭐부터 해야 되는 거요, 뭐부터 이거? 뭐지? 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어떤 거요? 것부터? 탱글탱글. 맛있는 라면을 영접하기 위한 선택의 순간 면이 먼저냐 스프가 먼저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바로 라면 레시피 논쟁에 대한 특종을 준비했습니다. 면하고 스프 뭐부터 넣으십니까? 저는 스프요. 잘못됐습니다. 네? 면을 먼저 넣어야죠. 왜죠? 스프를 넣으면 끓는 점이 100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서 그 상태에서 라면을 끓이면 라면이 100도가 아닌 95도에서 끓게 되는 거죠. 면이 맛이 없어요. 100도에서 끓여야지. 스프를 먼저 넣으면 말씀하신 대로 끓는 점이 내려가니까 내가 맛있는 라면을 빨리 먹을 수 있잖아. 라면 레시피에 대한 정말 오래된 설전 제가 오늘 과학적으로 깔끔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맛있는 라면이라 함은 개인의 입맛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은 국물이 너무 짜거나 싱겁지 않은 얼큰한 국물에 스프의 짭짤함이 적당히 밴 탱탱한 면발일 겁니다. 특히 탱탱한 면발을 만들기 위해서는 끓는 물의 온도, 조리 시간이 관건이죠. 과연 과학은 면과 스프 누구의 편을 들어줬을까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라면 레시피의 정석, 바로 면이 아니라 스프부터 넣는 것이었습니다. 예스! 말도 안 돼. 순수한 물은 외부 압력이 1기압일 때 100도에서 끓기 시작하지만 같은 기압일 때 물에 다른 물질이 녹아있다면 끓는 점이 상승합니다. 즉, 물에 스프가 녹아있으면 더 높은 온도에서 끓고요. 그때 면을 넣어야 빠른 시간에 익으면서 탱글탱글한 면발이 유지된다고 합니다. 진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끓는 점에 민감했을 때 얘기인데 사람마다 입맛이 다 다르잖아요. 어허. 이렇게 끓였을 때 내가 제일 맛있고 하면 그걸대로 먹는 거지. 참 답답합니다. 후루룩 짭짭 후루룩 짭짭 맛 좋은 라면. 과학적이진 않더라도요. 사실 내 입에 맛있으면 그만이죠. 라면을 맛있게 먹는 여러분들만의 레시피는 무엇인가요? 자, 오늘 데스크 과학 커뮤니케이터 이독실님을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의 기사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 방송을 통해서 무언가가 과학적으로 확실히 증명이 됐구나라고 결론 내리기보다는요, 경향성이 또 상관관계가 있구나 정도의 결론이 적합한 것 같습니다. 인과관계에 있어서는 소통 연구가 필요하고요. 우리가 평소 낭설이나 속설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과학과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사실들까지 어느 정도 실험이나 연구를 통해 접근하고 또 밝혀지기도 했구나라고 알 수 있어서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의 1위 기사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위는 두통, 치통, 마음 통증에도 좋은 진통제입니다. 그래. 역시. 과학이 밝혀낸 진통제의 다른 효능도 놀라웠지만 우리가 의식적으로 고통과 마음의 아픔을 극복하려고 결심을 하고 또 한 걸음 나아간다면 그 고통과 아픔은 실제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진통제를 보면서 그 약에 집중하기보다는 진짜 나는 어디에 있는지 신체와 의식의 조화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프리한 데스크 이독실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